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4. 체세포가 분열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체세포가 무엇이냐면 이게 몸체니까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런 남자나 여자나 이런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세포를 다 체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세포는 결국은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생식세포는 뭐냐면 새로운 자손을 만드는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인데 예를 들어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생식세포예요. 이런 사람의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그 생식세포를 제외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체세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체세포가 어떻게 분열되어지는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이 자랄 때 이렇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이 분열된 것이 또 크기가 원래 체세포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이 체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 자라는 생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시에 나와 있는 세포는 많이 크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생물의 몸에서 이 체세포가 나눠지는 것을 말 그대로 체세포가 분열되는 거니까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양파 뿌리 끝에 있는 그 체세포를 관찰해서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양파 뿌리 끝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별 염색체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하여 일주일 정도 두면 뿌리가 5cm 정도 자랍니다. 양파 뿌리 끝을 1cm 정도로 잘라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양파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 6에서 8분 동안 약 60도씨로 가열한 다음 꺼내어 증류수로 씻습니다. 뿌리 조각의 끝부분을 1mm 정도로 잘라 받침 유리 위에 놓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뿌리 끝을 해붙임으로 잘게 찢고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현미경 표본에서 덮개 유리 위를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거름정위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관찰할 재료를 준비했어요. 이 관찰할 재료는 생장점이 있는 양파 뿌리 끝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양파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의 세포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 양파 뿌리 끝에 있는 그 생장점이라고 하는 체세포를 이용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온몸의 체세포에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생장점, 그러니까 생장점은 식물에서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죠. 그리고 줄기 끝에 생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형성층, 형성층은 식물에서 이 줄기와 그리고 이 뿌리 쪽에 형성층이 있잖아요. 식물의 경우에는 생장점과 형성층에 있는 체세포만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체세포들은 체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때 식물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체세포 분열을 하는 그 생장점에 있는 이 세포를 봐야지 이 생장점에 이 체세포가 분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파라는 그 식물의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을 관찰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우리는 뭐 했냐면 그 양파 뿌리를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액에다가 넣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왜 하냐면 이렇게 식물의 뿌리를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혼합액에 넣으면 이 뿌리 끝에 있는 그 생장점,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걸 멈추게 돼요. 왜 이렇게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냐면 이런 뒤에 보면 이렇게 세포를 찍고 이렇게 압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할 때 세포가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세포는 살아있을 때에만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멈추게 하는 게 이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가 살아있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쭉쭉 단계를 거쳐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체세포가 세포 분열을 동시에 시작하고 또 같은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가 다양한 세포 분열의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고정 처리를 했을 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세포 분열 단계 중에서 뭐 간기, 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다양한 체세포 분열의 단계가 있는데 이런 여러 그 체세포 분열 단계에서 고정되어서 멈춰있는 그런 다양한 세포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실험 단계는 이렇게 이 고정을 시킨 그 양파의 뿌리를 묽은 염산에 지금 시험관에 묽은 염산이 있잖아요. 이 묽은 염산에 이 뿌리를 넣은 다음에 물을 가열시켜서 물중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중탕을 하면 이제 물이 가열되고 그러면 묽은 염산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 식물의 뿌리가 따뜻한 묽은 염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그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체세포 있죠. 이거를 다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세포가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살짝 보여요. 자, 만약에 이런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냥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봤다. 그러면 이 세포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여러 겹의 세포가 막 겹쳐져서 보이겠죠. 이 세포가 여러 겹으로 겹쳐지면 이 세포 하나하나의 그 체세포 분열 단계의 모습을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포를 한 층으로, 이 한 겹으로 얇게 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세포와 세포를 접착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포는 두꺼운 세포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런 뿌리를 따뜻한 묽은 염산에 담그면 이런 세포를 접착하는 물질도 녹아버리고 또 세포의 두꺼운 세포벽도 이 따뜻한 묽은 염산에 녹아요. 한마디로 이 뿌리에 이런 세포로 이루어진 그 조직이 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두드리고 누르는 처리를 했을 때 세포와 세포가 쉽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세포가 한 겹으로 펼쳐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묽은 염산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묽은염산 처리는 이 뿌리의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처리이고요. 이런 단계를 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는 이게 풀해자. 그러니까 이 세포가 여러 겹이 붙어 있는 것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해리라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해리시킨 뿌리를 받침유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아세트올세인 용액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색약이 그 세포에 있는 이런 핵이나 염색체를 붉게 염색하거든요. 그래서 핵과 염색체가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드는 염색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 해붙임을 이용해서 이 뿌리를 찢어요. 그래서 이 세포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분리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 뿌리 위에다가 덮개 유리를 덮은 다음에 고무 달린 연필로 두드려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포가 하나하나 떼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분리 단계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 거름종이로 이렇게 싼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요. 그러면 세포가 한 층으로 얇게 펴지거든요. 이런 단계가 이제 누르는 거니까 압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거의 이 뿌리의 그 생장점에 있는 세포가 한 층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런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각각의 그 체세포 분열 단계에서 멈춰 있는 그런 세포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각각의 관찰되어진 체세포 분열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그 현미경 프레파라트에서 본 것처럼 체세포 분열 과정은 여러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선 이 모세포, 어미세포, 이 모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간기라고 해요. 이걸 왜 간기라고 하냐면 이 전체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보면요. 간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분열되어지는 단계 이거를 분열기라고 하는데 분열기가 전기, 그러니까 앞 단계다 해서 전기 그 다음에 가운데 단계라 해서 중기 그 다음에 뒷단계니까 후기 그 다음에 끝단계라고 해서 말기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가 분열기예요. 이제 분열이 끝나면 다시 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하면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간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포는 먼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가 분열되어지는데 이 세포가 분열될 때 먼저 이 핵이 먼저 분열돼요. 그래서 이 핵이 나누어지는 핵분열을 먼저 하게 되고 이런 핵분열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쭉 일어나지만 이 보시면 이게 염색체죠. 이 염색체의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구분되잖아요. 이 염색체의 행동 변화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 때 핵이 완전히 분열된 다음에 핵 주위에 있는 이 세포질이 분열되면 이 세포가 완전히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간기를 거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현미경의 사진을 보면 여기 간기, 그리고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고 있는 그러한 체세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의 각 단계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간기 단계고요. 간기 단계는 앞에서 얘기했죠.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포 분열을 준비하냐면 우선은 이 핵 속에 DNA가 염색사 상태로 이렇게 풀어져 있겠죠. 이런 DNA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DNA가 다 2개씩 되게끔 이 모든 DNA를 다 복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딸세포가 2개 생겼을 때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DNA 복제를 간기 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간기 때 세포가 생장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세포를 구성하기 위한 단백질 등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흡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세포가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거나 흡수를 했으니까 세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생장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준비한 단계가 간기고, 이 간기라고 하는 단계가 그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긴 단계예요. 세포 주기가 뭐냐면 이 세포의 일생을 보면 간기, 그 다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시 간기,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세포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포 주기에서 여러 단계 중에서 간기가 가장 길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현미경 관찰을 했을 때 이게 여러 단계에 있는 그런 체세포들을 한순간에 딱 멈춘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간기 상태인 세포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간기가 가장 기니까 간기 상태인 세포가 많았겠죠. 이걸 통해서 세포 주기 중에서 이 간기가 가장 길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간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세포가 이제 분열되는 시기에 들어서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단계가 전기예요. 자, 전기에는 뭐를 하냐면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우리 앞에 간기에서는 이게 염색사 상태였잖아요. 이 현미경 사진이에요. 이런 세포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염색사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전기 단계가 되면 이런 염색사가 뭉쳐지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색체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염색체가 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냐? 그거는 우리 앞에 간기 단계에서 DNA를 똑같이 하나 더 복제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같은 이런 염색 분체가 두 가닥씩 있는 거예요. 복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굳이 이런 염색사가 굵게 뭉쳐져서 염색체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염색사는 이게 실처럼 생겨가지고 길이가 2m로 아주 길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긴 2m짜리 염색사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양쪽 끝으로 이게 분리되어서 나눠져서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긴 염색사가 이동을 하게 될 때 엉켜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색사가 굵게 뭉쳐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막대 모양의 염색체는 이렇게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한다 해도 서로 엉키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굵게 뭉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에 방추사가 나타나는데 방추사는 이거예요. 이게 실사자니까 실처럼 보이는 이 방추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방추사인데 이 방추사는 뭐냐면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를 세포의 양쪽 끝으로 끌고 가는 얇은 실 모양의 구조물을 방추사, 그러니까 실 모양이어서 실사자 써서 방추사라고 하는데 전기 단계에 이 방추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 사진에서도 방추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 단계 때에는 원래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전기 단계 때 이 핵막이 분해되어서 핵막이 사라져요. 그래서 핵막이 없으니까 이제 핵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기 단계 때에는 이 염색체 있죠. 이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쭉 배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추사가 염색체에 두 염색 분체가 붙어있는 여기 부분에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요. 방추사가 이렇게 염색체에 붙으면 이 방추사에 의해서 이 그림처럼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 방추사와 세포 중앙에 배열해 있는 그 염색되어져 있는 염색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중기 단계의 특징은 염색체 관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염색체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이 세포 중앙을 보면 염색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쉬운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후기 단계 넘어가서요. 후기 단계 때에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그 부분에 방추사가 붙었잖아요. 그때 이 방추사의 이런 끝부분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방추사가 없어지고 그런 방추사가 이게 점점 짧아지겠죠. 그러면서 서로 붙어 있었던 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후기예요. 그래서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이 방추사에 의해서 세포의 양극, 양극은 세포의 양쪽 끝을 얘기하죠. 이렇게 그 세포의 양쪽 끝으로 각각의 염색 분체가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 염색 분체 각각이 방추사에 의해서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말기 단계예요. 이 말기 단계가 되면 이제 염색 분체가 세포의 양쪽 끝으로 각각 나뉘어져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기 단계에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딱 나눠져서 이 분체는 이쪽으로, 이 염색 분체는 이쪽으로, 각각의 염색 분체가 다 양쪽 끝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의 핵이 되고 이게 하나의 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핵이 두 개가 생기는데 각각의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는 이 염색체랑 이 염색체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얘랑 왜냐하면 간기 단계에서 복제를 해가지고 같은 유전자의 염색 분체가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각각이 양쪽 끝으로 이동한 거니까 지금 이 염색 분체, 이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염색 분체랑 이 염색 분체도 유전자가 같은 거잖아요. 얘랑 유전자가 같고 얘랑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핵과 여기 핵에 들어있는 이 염색 분체들이 서로 다 유전자가 같아요. 결국 유전자가 똑같은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말기 단계에서 이런 이제 염색체 상태였던 것이 다 염색사로 다시 실처럼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핵 분열이 끝났으니까. 핵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핵 분열이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 상태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핵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기 단계 때 핵 분열이 끝나고 말기 단계 때 뒤이어서 이 핵 주변에 있는 세포질이 분열되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포질 분열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과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거고요. 자, 우선 사람과 같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방식을 보면요.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이 동물의 세포에서 이 세포 가장 겉면이 세포막이잖아요. 세포막은 얇죠. 이런 얇은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죠. 이런 방식을 세포질 함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빠질 함, 그러니까 함정할 때 빠진다. 이렇게 빠져들죠. 그 들어갈 입, 빠져서 들어가죠. 그래서 함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식물세포는 어떻게 세포질 분열을 하냐면 식물세포는 이 두 개로 나누어진 핵 이 사이에서 이렇게 두 핵 사이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져요. 어떤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을 두 개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판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꺼운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함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판을 만들어서 두 개의 세포로 분리를 시키는 거고요. 이런 세포판은 나중에 세포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방식을 비교해 본다면 이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그 방향이 지금 달라요.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함입하는 반면에 식물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판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기 때 세포질 분열까지 해서 결국은 이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뚝 나눠졌으니까 딸세포는 모세포보다 당연히 크기가 더 작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딸세포가 이제 점점 생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은 딸세포가 생장을 해요. 물질을 만들거나 물질을 흡수해서 이렇게 원래 모세포 크기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세포와 모세포를 잘 비교해보면 이 새로 만들어진 각각의 딸세포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DNA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DNA가 뭉쳐지면 염색체니까 염색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염색체의 수, 그리고 모양, 그리고 그 DNA에 있는 유전자가 다 모세포랑 똑같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감기 때 이 DNA, 그러니까 모세포의 DNA를 두 개를 복제를 했고 이 각각의 DNA가 양쪽 끝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이제 딸세포의 핵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딸세포 핵에 있는 이 DNA랑 모세포에 있던 DNA는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도 같고 그런 DNA가 뭉쳐진 염색체의 숫자와 모양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 체세포 분열의 그 실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전기말에서 시작하는 인간 폐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영상을 볼게요. 이것은 살아있는 식물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세포의 방추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물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생장을 할 때 이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체세포가 또 원래 모세포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포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생물이 생장할 때
그냥 이 체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어도 몸집이 생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세포가 그냥 커져서 몸집이 자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이 체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몸집이 자라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이 왜 일어나야 하냐면, 지금 이거는 원래 이제 체세포들인데, 이거는 만약에 체세포가 커져서 생장을 한다라고 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생물은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만들어진 노폐물은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물질 교환이 잘 돼야지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세포를 정육면체로 가정해보세요. 세포의 크기에 따라 표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고 외부의 물질을 흡수하기에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기로 해요. 아래 메뉴를 선택해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4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빈 칸을 마우스로 클릭해 표면적과 부피, 그리고 그에 따른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 그런 모양의 세포가 있다면 이 세포의 표면적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짜리가 6개가 있으니까 총 이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리고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요. 가로 1, 세로 1, 높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표면적 나누기 부피,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그 비율은 6 나누기 1 하면 6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2cm인 이 세포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구해 볼게요. 자, 우선 표면적은 2는 4, 4가 6개 있으니까 24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세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러면 부피당 표면적은 24 나누기 8 했을 때 3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 이제 그 부피당 이 표면적의 비율이 더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 경향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세포의 흡수율, 그러니까 물질의 흡수율을 비교해 볼게요. 다음 정육면체 중 어떤 것이 외부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기에 유리할지 예상해 봅시다. 각각의 정육면체를 붉은 잉크통에 담궈보고 그 단면을 잘라 흡수 정도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세포의 경우에는 이 속까지 다 물질을, 겉에 외부에 있는 물질을 다 흡수했으니까 전체가 다 붉은 잉크로 물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4cm인 세포인데 이 세포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금 속 부분에는 잉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는 이 속까지 필요한 물질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포가 커지게 되면 부피당 이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그러니까 이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이 부피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외부 물질을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이 안쪽 부분은 흡수가 안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세포가 커지게 되면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이 표면적의 비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나 내보내는 그런 물질 교환이 이 속까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은 이 표면적인 세포막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해야지 세포가 생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이제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체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몸을 생장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앞에서 쭉 했던 것처럼 어떤 생물이 자랄 때, 생장할 때 이 체세포가 분열되어서 세포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생장하는 거고요.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 주위에 있는 체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세포가 새 살이 되겠죠. 그러면서 상처가 아물거든요. 이제 그럴 때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고, 자, 마지막 경우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무성생식을 할 때 이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이 새로운 세포가 자손이 되는 거죠. 이럴 때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성생식은 체세포 분열로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모체랑 자손이랑 그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